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엄마의 20년, 오소희 지음, 수호서재 출판사 책입니다. 차례를 먼저 살펴보면 시작하며 던지는 세 가지 질문. 1부, 대한민국 엄마들은 왜 나를 잃어버렸나? 2부, 어떻게 나를 찾을 것인가? 이렇게 1,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1부에는 1.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탄생. 2. 첫 번째 여행, 세계 여행. 3. 두 번째 여행, 시간 여행. 4. 세 번째 여행, 성장 여행. 이렇게 1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2부는 1. 가정에서 분리된 자아 찾기. 2.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아 찾기. 3. 그 언니의, 엄마의 20년. 이렇게 차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며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대한민국 엄마들은 왜 나를 찾고 싶다고 할까요? 평일 오전 강연장에서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고 잠시 자유로운 틈을 타 강의를 들으러 오는 전업맘들. 대부분의 엄마들이 낮 동안 무슨 활동을 하든 공허하다고 했어요. 돈돈하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논다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고 인정받는 역할을 찾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과연 그것이 가능하긴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돈 버는 남편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발언권은 약해져 버렸고 휴식 없는 독박 육아 때문에 보물 같은 아이와도 지쳐 있었죠. 이른바 경단녀로서 제 취업은 요원하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의 학업에 전념하는 일이 전엄맘의 유일한 사회적 진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능한 엄마라고 옆집 할머니마저 손가락질하는 사회에서 문화센터로, 학원으로, 정보력 좀 있다는 엄마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종일 아이와 떠들다 돌아온 저녁이면 아이는 산처럼 거대한 숙제만 같고 육아는 입시를 향한 끝없는 평가전 같았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다고, 나를 찾고 싶다고. 주말에 강연장에서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푸석하고 지친 얼굴로 들러붙는 아이들을 떼놓고 억지로 짬을 내어 강의실로 뛰어들어온 직장맘들. 그들 역시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경제력은 있지만 그 알랑한 돈 몇 푼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있다고 했죠. 맡길 데 없는 아이는 가엾기만 하고 어미 노릇은 충분히 못하는 죄책감은 깊었습니다. 가사는 퇴근 후에 그녀를 짓눌렀고 무심한 남편에 대한 증오는 타올랐어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물론 정시 퇴근조차 눈치 보며 해야 하는 나날들. 이 악물고 버텨 아이를 유아에서 어린이로 키워놓으면 기다렸다는 듯 엄마 인생 최대의 고민이 등장하죠. 경력이나 교육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회에서 벼랑 끝 경력을 붙잡고 아이를 원격 조정하느냐, 가정에서 경단녀로 실시간 아이 성적을 관리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들은 말했어요. 이렇게 살긴 싫다고, 나를 찾고 싶다고. 엄마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나를 찾고 싶어요지만 실제로 제가 듣는 케이스들은 주로 다음과 같았어요. 사진을 좀 배워볼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참 한가하다. 지금 돈도 안 되는 걸 돈 들여 배우겠다는 말이야? 정말 자존심 상했지만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조차도 대체 이걸 배워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없거든요. 시작하는 것도 적잖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자꾸 뭐라고 하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 반대하면 지레 포기했어요.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엄마가 먼저 성장하고 행복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정체되어 우울한 엄마가 있는 가정이 행복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은 왜 이구동성으로 나를 찾고 싶다고 할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나를 잃어버렸는데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들은 다양하게 자신만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저는 그 이유들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그리고 입시 중심적인 사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은 낮은 임금, 보육시설 미비 등 다양한 장애물에 걸려 차단당합니다. 입시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은 대학 입시까지 무려 20년을 아이에게 붙잡혀 차단당합니다. 이렇게 두 번 차단당하고 나면 금방 50대가 넘어버리죠. 내 세계를 적극적으로 가꿀 가능성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성 중심 사회의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남성들과 동일한 크기의 목소리를 가지면 됩니다. 꼭 당장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엄마가 카페에 가서 책만 꾸준히 읽어도 매일 등산만 열심히 해도 그 활동은 결국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되어 남성 중심 사회의 균열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작 그렇게? 네. 만약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엄마라면 언제든 그 일을 해낼 사람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라도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삶의 기쁨을 주는 나만의 활동이 있다면 좋겠어. 왜 내가 뭐 좀 해보려면 매번 방해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허구한 날 아이만 챙기다 내 인생은 대체 언제 챙기지? 왜 아이가 생긴 뒤 남편의 인생은 바뀐 게 없는데 내 인생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작은 결정만 내가 내리고 큰 결정은 남편이 내리는 것 같아. 시집 식구한테 친정 식구보다 더 잘해주는 이유가 뭐지? 왜 다른 학부모들은 만나면 대화도 안 통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만 할까? 언뜻 불안과 불만만 나열한 것 같지만 이런 문제의식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밑에 나를 찾고 싶다는 커다란 자아 실현의 욕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을 키우는 70에서 80년생 엄마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입니다. 한번 깨어난 지성은 다시 잠들 수 없는 법. 전통적인 엄마 역할 속에 우리를 잡아 가둔다고 해서 우리의 자아 실현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책에서 우리는 불안과 불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아 실현의 발현인 소중한 욕망들을 제대로 드러내고 보살필 방안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갖춘 전통적인 엄마라는 창살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부터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모순을 부술 수 있으니까요. 이 사회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아이를 가진 여자는 그걸로 끝이라는 조연의식을 심어 놓았는지, 얼마나 교모하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과도한 모성신화를 유지시켜 왔는지 되짚어 볼 겁니다.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여성들의 발전뿐 아니라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는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단단한 창살을 부수고 나가는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볼 겁니다. 그 방법들은 조금 충격적일 만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엄마가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등산을 하는 일처럼 우리는 이 책에서 그 활동을 반드시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해내는 방법도 같이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남성 중심 사회의 균열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입시 중심 사회의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엄마 스스로 자신의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대학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내 육아 목표는 땡땡이야. 대학이 아니야. 당당히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불행한 입시 육아를 거부할 힘이 생겨요. 또 그래야 엄마의 20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든
엄마가 그것을 신중히 선택했고 공들여 전달했으며 아이는 잘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꾸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에게 대학은 목표가 아닌 수단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낭비되는 자원은 적어지고 그 낭비되지 않은 자원은 가족 전체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엄마에게 돌아갈 겁니다. 과도한 입시 육아에서 벗어난 엄마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시간, 돈,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내 육아 목표는 대학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때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졸 실업자 수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죠. 마침 세상도 격변 중이어서 201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성공했다는 타이틀을 얻는 엄마들 이야기를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대학만 잘 가면 취업은 물론 계층 이동까지도 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마리뿐인 소를 팔아서라도 부모 인생을 전부 바쳐서라도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한 가정의 효율적인 선택이었죠. 더는 아닙니다. 소는 악착같이 지켜야 하고 부모들은 자기 인생을 100세까지 꼼꼼히 계획하고 스스로 건사해야 합니다. 자식 대학으로 엄마 능력을 증명하는 구닥다리 자량질은 심사인당 5만원권을 차지했을 때 박수치고 끝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대학을 갈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 선택할 겁니다.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훌륭한 이 시대의 엄마 역할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잘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나타날지 알지 못해요. 그 각각의 직업들이 어떤 구체적인 스펙을 요구할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죠. 종이가 사라져가는 시절에 종이로 된 문제집을 들고 아이들 뒷공무니를 쫓는 우리의 모습은 구한말의 유생들이 나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녀에게 공자님 말씀을 강요하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미래를 아이들에게 함부로 안내할까요? 심지어 철진한 방식으로 앞다퉈 선행시킬까요? 왜 그러느라 부모도 아이도 소중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보낼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아이가 어느 길로 가든 새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기본 연료를 공급해 주는 일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과 칭찬을 주고 찬찬히 인성의 빈 곳을 메꿔주고 온 가족이 함께 운동과 여행 같은 풍요로운 직접 체험을 하고 책과 영화 같은 다양한 간접 체험도 하고 그 다채로운 가족 문화 속에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적성과 진로를 찾아 움직이도록 응원하는 일. 사실 이것이 본래 참된 부모의 역할이지요. 기본 연료가 충분한 아이들은 어딜 가든 무얼 하든 어머 넌 참 괜찮다. 나랑 일하자. 좋은 일터에서 서로 오라고 할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또는 스스로 좋은 일터를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겁니다. 낡은 입시 육아는 이제 그만. 이 책에서 우리는 아이에게 강요를 멈추고 엄마에게 존중을 시작하는 육아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이는 적당히 쳐다보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서는 거죠. 나를 찾는 엄마는 자신만의 가치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성공적으로 더 가치를 전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둔 가정은 지향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는 내내 기본 연료가 아이에게 막힘없이 흐를 겁니다. 입시 육아의 올가미에서 벗어난 가정은 이제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방학이면 피레네 산맥을 종주하거나 로마에서 한 달 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잡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생을 즐기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는 엄마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대한민국의 GDP 수준에 걸맞는 행복 지수를 되찾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 이르면 더는 아이를 자랑으로 삼는 후진국형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자랑으로 삼는 선진국형 부모가 되고 싶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입시 중심 사회의 균열을 내는 겁니다. 대체 그 많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함께 찾으러 가봅시다. 1부, 대한민국 엄마들은 왜 나를 잃어버렸나? 정상이 아닌 엄마.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되찾기 위해 먼 길을 돌아야 했죠. 온 세상 한 바퀴를. 저는 아이가 새돌이 되었을 때 단둘이 세계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19살이 된 지금까지 매년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여행자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가 엄마 곁에서 아이 목마를 태우거나 유모차를 들어줬죠. 젊은 엄마가 혼자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데리고 장기 여행을 떠난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같은 정상이 아닌 엄마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엄마에게 위의 두 질문은 서로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엄마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엄마는 학원 실장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가 육아서가 저렇게 하라면 또 저렇게 해야 할 것만 같지요.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은 사춘기 무렵 시작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소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실험을 거듭하고 자신이 얻어낸 답을 토대로 진로를 선택하며 장차 무엇이 될지 윤곽을 잡게 되죠. 이게 인간 성장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해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다짜고짜 무엇이 되라고 정해놓고 그것이 되려면 당장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초등학생은 선행학습을 통해 중학생 역할을 해내야 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과정을 소화해야 해요. 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준생이 되어야 하죠. 내내 그런 식입니다. 이 급체할 것 같은 속도에 꾸역꾸역 발맞추는 소수, 즉 우리가 엄친딸, 엄친아라 부르는 몇몇만 이상적인 아이들로 규정되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방황과 실험을 하는 아이들은 문제적이거나 지체된 아이들로 간주됩니다. 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요? 유사 이래 인간의 발달 순서는 변함없습니다. 유아동기에는 먼저 세상을 탐구하고 청소년기에는 그것에 반응하는 자신을 살피면서 성인이 되면 세상과 조화로운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저 입시를 향해 던져진 과제만 쳐내기에도 숨가쁜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끝내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 좋은 예였지요. 엄친딸의 최후. 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청소년 시절 꽃이 핀 봄날이면 꽃은 어떻게 피지? 궁금해서 꽃이 피는 걸 좀 들여다보고 싶었죠. 들여다본 걸 내식으로 표현해 보고도 싶었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참고서에 이미 다 나와 있다. 부모님도 말씀하셨어요. 꽃은 내년에도 핀다. 그때까지 어린 저는 그들의 말을 신뢰했어요. 꾹 참고 교실에 앉아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기 전까지 제대로 된 진로 탐색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점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도록 강요받았고 점수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선택했지요. 당연히 전공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새 길을 모색하지는 못했어요. 상황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필요한 점수를 따내는 것에 저는 이미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었어요. 다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덕수궁 근처였는데 마침 덕수궁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이번에도 꽃을 보러 갈 시간은 나지 않았어요. 그날 광고주 미팅까지 20분 정도만 남아있던 촉박한 점심시간. 저는 다른 직장인들과 함께 식당 앞 긴 줄에 합류한 채 생각했어요. 대충 밥을 우겨 넣고 뛰어가면 늦진 않겠지? 이번에도 꽃은 금방 지겠지? 봄도 금방 가겠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삶은 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영영 어떻게 꽃이 피는지 멈춰서 들여다볼 수 없겠구나. 어느덧 나는 성인이 되었으니 교사 탓, 부모 탓 할 것도 없이 이제 모든 것이 오롯이 내 탓이로구나. 내 탓이로소이다를 하기 전 인간은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는 인간은 앉아서 불평해요. 하지만 내 탓이로소이다를 하는 인간은 일어나 행동합니다. 그날 저는 곧장 꽃을 보러 갔어요. 꽃은 아름다웠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속도로 걷고 멈추고 들여다볼 때에만 행복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 발걸음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만 했던 거죠. 궤도에서 이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와 백수가 되었어요. 궤도에서 이탈한 젊은이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갈이. 자신을 계속 이전 궤도에 붙들어 매두려는 사람들의 잔소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새 꿈을 심을 새로운 공간, 이 과정을 지지해줄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죠. 그 무렵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대학원을 마치고 학사 장교로 군대에 간다기에 물었어요. 월급이 나오니? 나온대요. 얼마냐고 물으니 쌀값은 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입소 훈련을 마치고 첫 휴가를 나왔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대 옆에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계룡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계룡산 시절이 필요합니다. 계룡산 시절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저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목표가 밖에서 주어졌으니 내면의 목소리가 있어도 묵살하기 바빴지요. 시끄러워. 지금은 이 일만으로도 벅차. 차근차근 자신과 소통하는 법부터 익혀야 했어요. 먼저 무엇을 원하니라고 자신에게 상냥히 물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고분고분 들어주었어요. 물어주고 들어주는 것. 사실 이건 부부관계에서든 육아에서든 모든 소통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어른이 되도록 자신에게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겐 더 말하지 않게 되고 말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국 냉담해지는 법. 저는 그 꽉 막힌 관계의 대화에 길을 내고 성심껏 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니? 먼저 책을 읽고 싶다고 했어요. 계룡산에서 제가 먼저 나아가 읽고 싶은 책들을 읽어주었어요. 그렇게 3년을 읽으니 서가의 취향과 체계가 생기더군요. 또 무엇을 원하니? 물으니 영화를 보고 싶대요. 군인들이 많은 곳이라 당시 비디오 대여점에는 야한 영화가 많았어요. 하지만 야한 영화들 속에는 가끔 실수로 야한 예술 영화도 끼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은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의 다음 작품도 궁금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3년간 영화를 보니 어느 정도 영화사를 훑게 되더군요. 제가 자신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자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신뢰. 이제 저는 저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자기 신뢰야말로 자기애의 기본입니다. 자기애가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죠. 그제야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졌어요. 그전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애는 낳아서 뭐해? 투덜대던 세상과 조화롭지 못한 젊은이였는데 말이에요. 계룡산이라는 자연도 변화에 크게 한몫했어요. 내내 서울 촌놈이었던 저는 봄이 오면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쭈그리고 앉아 쑥을 캤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지는 산을 오르고 겨울에는 눈 쌓인 들판을 걸었어요.
그렇게 사계절이 3번 순환하는 동안 자연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자 자연의 속성이 훅 다가왔어요. 자연은 자생합니다. 스스로 치유하고 혼자서 새끼를 낳고 알아서 새싹을 띄우지요. 저 또한 스스로 생을 이끌고 새끼를 낳아 함께 나아갈 용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엄마까진 몰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대와 동시에 임신을 했어요. 남편과 저 두 백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좀 뒤죽박죽이어도 괜찮아요. 이 부분이 제가 젊은이들에게 강의할 때 가장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에요. 좀 막 살아도 됩니다. 안 죽어요. 어른들이 지금 당장 정해진 걸 안 하면 사회에서 낙오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었죠? 순서 같은 건 뒤죽박죽 돼도 괜찮아요. 남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다음 2가지만 전제로 한다면 남들이 시키는 대로가 아닌 내 식으로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닌 꾸준히. 저 역시 뒤죽박죽이었죠. 백수가 군인이랑 결혼부터 하다니. 둘 다 백수가 되어서 아이부터 덜컥 가졌으니까요. 고용 중단 여성이자 애엄마, 그리고 취업 준비생인 애아빠가 전생금도 변변이 없이 서울에 낡은 빌라들을 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시 남편과 제겐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우리는 갖춰진 것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니까요. 사실 다 갖춰진 젊은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장마철이면 비가 새거나 곰팡이가 새까맣게 벽을 뒤덮는 전셋집에서 아이를 키웠지만 우리는 창밖으로 나무가 많이 보인다며 기뻐했어요. 출산용품도 거의 얻었다 썼지만 새 것이 아니니 친환경적이라며 좋아했지요.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씩 나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실컷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정말 자유로운 일이었지요. 마침내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31살에 취직을 했습니다. 남보다 늦은 사회생활인데다 애 아빠인 만큼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죠. 동시에 저도 24시간 독박 육아를 시작했어요. 꽃이 어떻게 피는지 궁금했던 소녀는 이제 꽃이 어떻게 피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꽃은 징글징글하도록 힘들게 피더군요. 밤도 낮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이지 꽃은 보람차게 피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보람찬 일이 없었죠. 하루하루 투실투실해지는 아기의 허벅지하며 하루하루 넙대대해지는 얼굴이며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는데도 아이 살냄새만 맡으면 벌떡 일어나졌어요. 그런데 아이가 36개월이 되자 주변에서 슬슬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한글 안 가르쳐? 그 유치원 대기자 명단에 이름 안 올려놨어? 그럼 거기 못 가. 아, 멀고 먼 길을 돌아 다시 궤도 속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이 지났건만 대한민국의 교육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제 육아의 목표는 당연히 대학이 아니었기에 저는 아이를 입시 경주에 올려놓고 달려 1등으로 달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등 떠밀 수 없는 엄마였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대신 띄워주는 일 같은 건 더더욱 하기 싫은 엄마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제 시야 안에는 모두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입시를 목표로 육아를 하는 사람들. 저처럼 궤도를 한번 이탈해 본 사람은 숫자에 호락호락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두 이렇게 산다고 해서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 거야. 그러자 정말이지 궁금해졌어요. 다른 삶의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길을 떠나기로 했죠. 길에서 답을 발견하면 열심히 받아 적기로 했어요. 그 답들이 모여 하나로 수립된 것이 나만의 더 가치가 될 거라는 걸 그때까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가 3번째 생일을 맞은 며칠 뒤 저는 아이와 함께 터키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조잘됐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정상이 아닌 엄마는 그렇게 탄생했답니다. 엄마는 저절로 훌륭한 여행자가 됩니다.
터키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알게 된 것은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 의외로 장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느린 여행의 깊이 같은 것. 애딸린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멋진 것들을 욕심껏 훑으며 재빠르게 다니는 여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 아장아장 이동하다 보니 새로 핀 꽃, 목동의 맑은 눈동자처럼 휙 지나쳤으면 안 보였을 것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깊이, 그것은 좋은 여행에 꼭 필요한 요소였지요. 느릿느릿 움직이다 보니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이는 몇 살이에요? 하며 말을 걸더군요. 어느덧 우린 어딜 가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쉽게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죠. 까짓 유명 관광지 한두 군데 덜 가면 어때요? 더 잘 됐죠. 저는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더 궁금했으니까요. 여러 장점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저에게 모성애가 장착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막상 유네스코가 선정한 웅장한 궁전 앞에 이르러도 제겐 화려한 궁정보다 그 앞에서 1달러짜리 휴지를 팔고 있는 소년이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 아이가 옷을 좀 춥게 입고 있다든지 구멍 뚫린 슬리퍼를 신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궁전은 뒷전이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곤 했지요. 저 아이 부모는 어디에 있나? 밥은 먹었나? 학교엔 안 가나?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크고 멋진 것들을 찾아 쏘다니는 관광객에서 작고 평범한 존재들에게 진심을 기울이는 여행자로 변모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엄마들에게 끝났다고 쉽게 말합니다. 이제 혹이 달렸으니 재미는 다 봤다고. 여행 같은 건 생각도 말라고. 천만에요. 엄마라는 자리는 제대로 여행하는 법을, 제대로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월반하듯 깨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여행만 엄마들을 월반시킬까요? 임신, 출산, 육아라는 강도 높은 인생 수업 과정에서 엄마들은 어마어마한 인류애적 성장을 합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따스해지죠. 그 성장은 엄마가 이후에 무슨 일을 하거든 거대한 자산이 되어줍니다. 엄마라는 자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식탁 전체를 바라보는 힘. 첫 여행에서 저는 과연 그곳이 안전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첫날부터 터키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를 예뻐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한눈을 팔면 아이가 이 무릎에서 저 무릎으로 가 앉아 있곤 했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베이비시터를 자청하기까지 했어요. 가장 먼저 소중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선한 곳이구나. 우리는 인종이나 국경과 상관없이 보살핌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 보살핌에 대해서 여행은 보다 큰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행과 일상에서 하는 생각의 크기는 서로 다르거든요. 일상에서 우리는 작은 생각을 합니다. 일상은 말하자면 식탁에 내 자리에 앉는 일이에요. 거기에 내 접시에 시선을 고정하며 오늘은 어떤 음식이 담길까? 맛은 있을까? 얼마짜리일까? 우리는 그 정도를 생각합니다. 가끔 생각난 듯 고개를 들지만 좁은 시야로 곁에 놓인 접시를 힐끗거릴 뿐입니다. 옆 사람 접시엔 어떤 음식이 담겼나? 내 음식보다 비싼가? 비교하죠. 반면 여행은 식탁을 빠져나오는 행위입니다. 식탁과 거리를 유지하며 식탁 전체를 조망하는 일이에요. 시야가 넓어지니 생각도 넓어질 수밖에요. 저기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겐 음식이 넘치네. 넘쳐서 음식을 막 버리네. 반대쪽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오네. 계속 굶주리네. 그럼 이런 사고를 하기에 이르죠. 어떻게 하면 저쪽에서 남은 음식을 반대쪽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내 접시만 바라보는 것, 식탁 전체를 바라보는 것, 구조를 파악하는 것, 큰 질문들을 하는 것, 질문에 답을 찾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을 깨닫는 일이 바로 여행이었어요. 커다란 배움이었죠. 본래 대학이란 큰 배움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 진짜 대학을 계속 다니고 싶어졌어요. 뜨거운 체험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고 싶었죠.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라도 계속 등교했습니다.
매년 5대 양육 대주를 걸으며 여행이 주는 힘을 소중히 연마했어요. 우리는 보살핌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점점 더 가난한 나라로, 점점 더 많은 사람 속으로. 여행국의 GDP는 점점 낮아졌어요. 터키에서 시리아로, 라오스로 탄자니아로. 이유는 간단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 대학에서는 삶이 교재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3세계 사람들의 삶은 가장 높은 수위에 도전받는 삶이었으니까요. 말하자면 가장 수준 높은 교재였죠. 그들을 바라보노라면 끝없이 질문이 샘솟았어요. 어떻게 20살밖에 안 된 저 아이 엄마는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4명의 아이를 키울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할까? 어떻게 이 판자촌 사람들은 저녁이면 골목에 나와 이웃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매일을 축제처럼 살까? 어떻게 저 아비는 있는 돈을 탈탈 털어 기쁘게 아이의 슬리퍼를 살까? 정작 자신은 종일 굶어 앙상한데 저들에게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 인간에게 행복이란 본래 무엇이었을까? 여행자에게 선진국이 화보집이라면 제3세계는 철학서였습니다. 마침 아이도 제3세계의 사람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에게 선진국의 박물관이나 리조트는 따분할 뿐이죠. 동네 아이들이 밖에 나와 노는 제3세계가 최고입니다. TV나 컴퓨터가 없는 현지 아이들은 언제나 집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들이 새로 도착한 골목 어귀에 축구공을 내려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이 등장했고 공놀이가 시작되었지요. 우리는 밤낮으로 현지인과 어울렸어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들에겐 놀이고 제게는 배움이다 보니 우리는 둘 다 더 많은 만남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기 위해 택시보다는 마을버스를, 호텔보다는 게스트하우스를, 고급 식당보다는 길거리 음식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한 달 생활비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몇 달씩 여행을 했어요. 사업가, 교사, 거지, 에이즈 환자, 국경 없는 의사회의 봉사자들, 사기꾼,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삶. 인정 많은 제3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이별할 때 뭐라도 주고 싶어 했어요. 밥이라도 먹고 가라 청했고 잠이라도 자고 가라 권했죠. 가진 게 없는 꼬마들은 예쁜 돌멩이라도 주어서 옷에 문질러 닦아 아들에게 건네곤 했어요. 점차 우리도 선물을 주고 싶어졌어요. 여행 가방에 학용품이나 풍선을 준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눔에 대한 생각은 점점 깊어졌어요. 아프리카 여행을 앞두고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뭐가 좋을까? 7살 아이가 천진하게 외쳤어요. 음악. 당시 아이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는데 연주할 때마다 가족들이 한박 웃음을 지었으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여행 내내 바이올린을 책임질 수 있겠어? 아이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행 내내 바이올린을 챙기며 보육원이나 학교에서 음악을 전했어요. 저도 영어를 가르쳤죠. 물건을 나누는 것에서 재능을 나누는 것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언제나 말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대륙, 아프리카를 온몸으로 여행한 후에 저는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누가 졸업장을 주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되어 스스로 아는 거였어요. 아프리카 여행 후 하쿠나 마타타, 우리 같이 춤출래?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인쇄를 기부해서 제3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에필로그에서 저는 여행의 4단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단계, 새로운 곳에 가서도 거울을 보듯 나만 보는 것. 이 여행자는 여행 내내 김치만 한 음식이 없고 한국만큼 편리한 곳이 없다며 투덜댑니다. 하지만 돌아와서는 사진들을 자랑하며 본전을 챙깁니다.
2단계, 나를 떠나 그곳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여행자는 고흐의 그림처럼 한국에 없는 것, 새로운 것에 전율합니다. 현실에 지칠 때마다 어디를 갈까 궁리하지요. 3단계, 그곳에 있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 이 여행자는 미술관에 가려고 숙소를 나섰다가도 현지인과 대화가 시작되면 철퍼덕 주저앉습니다. 그날 미술관엔 안 가도 좋아요. 4단계, 내 것을 나누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 이 여행자는 자신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혼자서 많이 가질 때보다 함께 나눠 가질 때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나눔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에필로그를 쓸 수 있기까지, 그리고 제가 지닌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타인과 나눌 수 있기까지 장장 5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작점엔 아이와 과연 여행이 가능할까 두려움에 떨던 한 평범한 엄마가 있었을 뿐이지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가 질문하면 여행이 한번 이렇게 해봐. 이번엔 저렇게 해봐. 답을 던져주었고 그때마다 넙죽받아 실천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결말은 미리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고 나면 다음 단계 할 일이 보였을 뿐이지요. 주변의 우려는 시종일관 들끓었어요. 첫 책이 나온 것이 터키를 다녀온 지 3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주변인들에게 저 좋다고 채빈국으로 어린애를 끌고 다니며 생고생시키는 미친엄마로 걱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내식으로 밀고 계속 나아가는 일, 그건 많은 순간 막막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해나가는 사이 흥미진진한 일이 되었죠. 계룡산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당장 무엇을 해서 무엇이 되라는 외부의 강요에서 벗어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자기 신뢰를 쌓은 뒤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내식으로 탐색하며 세상 속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꾸준히 찾아낸 거죠. 어렵사리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인간 성장의 순서를 밟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져간 더 가치는 무엇이었냐고요? 이제 19살인 중비는 앞으로 한참 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자신만의 더 가치를 육아의 목표로 정하고 차근차근 아이의 인생에 심어주면 아이는 그것을 중심으로 풍성한 삶을 꾸린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베이커리를 배우면 아이는 빵을 많이 먹으며 자랄 것이고 엄마가 노래를 배우면 아이는 엄마의 흥얼거림을 따라하며 자랄 것입니다. 엄마가 노력하는 동안 아이는 그 일부를 자기 세계에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세계를 전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탐색하는 전 과정이 아이에게는 다양한 체험이 되기에 엄마가 더 가치를 좀 뒤죽박죽 찾아내도 찾아낸 시기가 좀 늦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낳은 뒤에야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찾아내도 괜찮아요. 제가 찾아낸 더 가치는 무엇이었냐고요? 저는 여행을 통해 눈앞의 접시에 함몰되지 않고 식탁 전체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체의 균형에 기여하는 삶, 어려서는 조화롭게 놀고 커서는 조화롭게 일하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자신보다 덜 제공받은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삶. 결국 제가 아들에게 건네고자 하는 더 가치는 나눔이 되었죠. 아들은 나눔을 가져다가 자기 인생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를테면 유아 여행자일 때 현지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었던 것, 어린이 여행자일 때 오지의 학교나 보육원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것, 청소년 여행자가 되어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발렌 트래블링이란 봉사활동 이름을 만들어 발리의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것. 아들은 학습 전쟁터에서 자신의 유년기를 온전히 보호받았습니다. 방학마다 때로는 학기 중에도 제3세계를 여행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며 재능을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미적분을 푸는 데는 꽝이었지만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미래를 꾸려야 할지 확실히 아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국제학을 공부해서 제3세계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진로 설계도 스스로 하게 되었죠. 아들에게 대학은 목적이 아닌 수단, 즉 자신의 꿈이 부르는 길목에 놓인 여러 관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자기소개서이자 나를 찾아 맨땅에 헤딩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당신이 다음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합니다. 엄마는 나부터 찾아야 한다.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말고 내 방식으로 꾸준히 나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어야 한다. 내가 천천히 맺은 열매가 육아의 목표가 되며 가정의 문화가 된다. 아이는 배고플 때마다 알아서 그 열매를 갖다 먹는다. 100개의 문센 학원보다 흔들림 없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엄마의 존재가 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준다. 나중에 아이가 잘 되길 바라기 전에 지금 당장 나부터 잘 살자. 우리는 이제 함께 여행을 떠날 겁니다. 3번에 걸친 여행은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식탁 전체를 보는 힘을 기르는 훈련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여행, 세계 여행, 좌우로 넓게 보는 훈련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꾸려가는 다양한 삶을 만나보면서 왜 대한민국의 육아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 원인을 짚어볼 겁니다. 두 번째 여행, 시간 여행. 위아래로 길게 보는 훈련입니다. 이 여행에서는 3대에 걸친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관찰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성들은 어떤 신혜적 억압과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육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여행, 성장 여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는 훈련입니다. 이 여행에서는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조연으로 살아가게끔 세뇌되었던가를 재발견할 겁니다.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렇게 좌우, 위아래 안팎을 사치 훑고 나면 우리는 식탁 전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탁을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해야 할 일도 깨닫게 되겠죠.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